Q는 해양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발전소의 입지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조류발전, 조력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평균 조차가 5m 이상인 곳은 조력발전이 유리합니다. 이 조력발전은 주로 이제 서해안 쪽에 C와 O가 이제 대표적인 조력발전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B. 자,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발전의 방식을 조류발전이라고 합니다. 조류발전. 조류발전은 주로 남서쪽에 울돌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첩의 장소. 거기에 이제 조류가 굉장히 빠르죠. 그 빠른 곳에서 터빈 갖다 놔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자, C. 연중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가 20도씨 이상인 날이 많은 곳. 여기가 이제 해양 온도차 발전이 되겠죠. 해양 온도차 발전.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날씨나 계절과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고요. C와 O 발전소는 조류 발전이 아니고 조력 발전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C. 해양 온도차 발전이 화력 발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힘은 광물 자원 중 고령토, 보크사이트, 활석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보크사이트와 활석 중 하나이다. 자, 일단 문제 보게 되시면요. 자, 고령토하고 보크사이트가 나와 있네요. 요 광물들은 퇴적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광물이다. 퇴적 광상. 퇴적 광상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은 풍화 잔류 광상. 풍화 잔류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이다. 아울러서 이제 활석이라는 광물은요.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성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광물이라는 거. 활석 말고도 뭐 흑연이랄지 성면 같은 것들 또 이제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A는 활석이다. 자, 변성 광상에서 주로 선출이 되는 거 활석이 맞는 거가 되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B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 이거 이제 화성 광상이냐고 묻고 있는 내용인데요. B는 남아있는 게 지금 고령토하고 보크사이트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퇴적 광상에 속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광물은 퇴적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거가 되겠고요. 디귿. 해수에 용해된 물질이 증발에 의해 침전되어 형성되는가? 침전 광상이냐고 묻는 거거든요. 자, 기억기에 해당한 말. 침전이 아니죠. 보크사이트하고 고령토의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풍화 잔류 광상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덧붙여가지고 이제 고령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령토를 재련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좀 기억에 적절한 용어로서는 뭐 재련의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질문을 넣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순환의 규모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이다. 학생 A. 대기순환의 규모는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에 따라 구분해. 맞는 말이 되겠고요. B. 토네이도는 태풍보다 공간 규모가 커. 틀렸죠. 이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미규모, 태풍 같은 경우는 종간 규모. 네, 아울러서 이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요, 수평 규모보다는 수직 규모가 크고, 태풍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보다는 수평 거리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C. 해류풍은 종간 규모에 해당하는 거야. 중간 규모가 되겠죠. 해류풍은 밤과 낮에 이제 해풍과 육풍이 번갈아 가면서 부는, 주기적으로 부는 그런 흐름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림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자북국가 자남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이 기간 동안 자북국가 자남극의 평균 이동 속력은 같다. 자, 19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 그리고 19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남극의 이동 경로. 이 사이 간격이 같지가 않죠. A가 훨씬 빠르네요. 기억은 틀렸고. D는 2020년 지점 A에서 관측한 평각은 마이너스이다. 2020년 지점 A, 2020년 지점 A에서 관측한 평각은 마이너스이다. 자, 일단 A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경도선을 따라 진북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진북이 되겠고, 진북 방향이 되겠죠. 지리산 북극 방향. 그리고 A에서 2020년까지의 방향을 자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북 방향, 자북극이 있는 방향을 자북 방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자북극의 위치가 지리산 북극에 대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서평각이고,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이제 맞는 거가 되겠고, 디귿. 자, 지점 B에서 복각의 크기는, 지점 B가 여기, 복각의 크기는 2020년이 1900년보다 작다. 2020년보다
1900년이 B에 가깝기 때문에 1900년일 때의 복각이 더 크겠네요. 따라서 2020년이 1900년보다 작다는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디귿 선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있는데 잔암극이 있어요. 잔암극. 여기를 잔암극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현재 B의 위치를 보았더니 왼쪽 그림을 1900년, 오른쪽 그림을 2020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복각의 크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는 무시하고 절대값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B하고 1900년일 때 가깝네. 그 말은 계략적으로 B의 위치가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좀 떨어진 위치. 이 정도? 당연히 고緯도 잔암극에 가까운 쪽이 복각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중력 이상과 깊이에 따른 지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기역 니은 디귿은 지구 타원 체면에 위치하며 위도가 같고 1.5km보다 깊은 곳의 지하 조건은 동일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방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발문에 있었는데요. 지점 기역 니은 디귿은 위도가 같다고 합니다. 위도가 같다. 자, 이 위도가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죠? 위도가 같다는 말은 기역 니은 디귿의 표준 중력이 전부 다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기니디에서 전부 다 같다. 자, 아울러서 중력 이상이 플러스라는 말은 밀도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측 중력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밀도가 작다. 즉 실측 중력이 작다는 걸 의미해요. 자, 기억할게요. 자, 밀도는 B가 크고 A가 가장 작다. BC A순이다. 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지점에서는 하단부의 B의 면적이 넓은 상태였고 실측 중력이 큰 상태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의 면적이 넓어지는 순간 실측 중력이 작아져서 중력 이상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B의 물질이 A의 물질보다 밀도가 크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의 면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중력 이상이 굉장히 작은 값을 보이는 걸 통해 아, 여기는 실측 중력이 굉장히 작은 곳이구나. 즉 밀도가 굉장히 작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밀도를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게 된다면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역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니은 표준 중력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틀렸죠. 일단 위도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어느 지역에서는 똑같습니다. 기니디에서 다 똑같아요. 디귿 디귿에서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다. 디귿에서는 중력 이상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음수이기 때문에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개방니콜에서 관찰한 두 박편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석영과 흑음모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발문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개방니콜 각각 석영과 흑음모이다. 자, 이러한 개방니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색성이 있어요. 다색성. 자, 다색성이 나타나는 광물로서는 광학적 이방체 광물 중에서도 유색 광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무색 광물에서는 이러한 다색성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게 된다면 A가 상대적으로 진한 색깔을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A가 유색 광물인 흑음모가 되겠고 B가 석영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B는 석영은 깨짐이 나타난다. 맞고. 자, 아울러서 이제 규산형 광물 5가지도 이제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대표적인 규산형 광물로는 감, 휘, 각, 극석,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자, 그리고 맨 양 사이드에 있는 감남석과 석영은 깨짐의 특징이 있고 휘석은 두 방향, 각섬석도 두 방향, 흑음모는 한 방향, 석영도 깨짐. 그리고 귀소대 산수의 비를 보게 된다면 감남석은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투하는 친구들은. 아울러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공유산소의 수는 증가하는 거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규소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수는 A가 B보다 작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규소하고 산소의 분자 분모를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A하고 B가 A가 흑음모였고요. 석영이 B였기 때문에
A에서의 규소분의 산수의 원자수의 B는 2분의 5, B는 1분의 2. 따라서 2.5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A가 더 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 개방니콜 상태에서 제물대를 회전시키며 관찰할 때 A와 B 모두 간섭색이 나타난다. 디귿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개방니콜 상태에서는 간섭과 소강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 간섭색이 나타나는 곳은 상부 평강판을 끼우고 관찰하는 직교니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지층 A, B의 분포를 나는 A, B 중 한 지층에서 발견된 고사리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그림에서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는 이 지층, 여기가 바로 고생대 초에 쌓인 조선 노충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쌓여 있는 A 지층이 평안 노충군이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고생대 초의 조선 노충군의 경우는 전부 다 해성층이에요. 해성층. 하지만 평안 노충군의 경우는 고생대 말에 퇴적되었지만 하부는 해성층이 맞아요. 하지만 고생대 말에 지표로 노출되면서 상부는 육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나그림은 고사리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 고사리 화석을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부르죠. 온난하고 습한 육지. 그렇기 때문에 시상 화석인 고사리가 발견이 된다는 말 자체가 육성층 기온에 평안노충군에서 서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할게요. 자, 나는 고사리 화석은 A에서 발견된 것이 맞죠. 일단 B에서는 죽어도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니은 B가 A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조선 노충군이 평안 노충군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A와 B 모두 중생대가 아니고 고생대 퇴적층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 니은. 그림은 바람에 의한 아열대 표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해역 ABC는 동일 위도의 해수면에 위치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자, 이 그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서한 강화 현상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왼쪽에 따라 흐르는 해수가 서한 경계류, 오른쪽이 동한 경계류가 되겠죠. 근데 해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이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린 북반구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니은 볼게요. 해류의 유속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 서한 경계류의 경우는 폭이 좁고 유량과 유속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가 깊다라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해수면의 높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의 중심이 되는 B가 가장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파 자료를 활용하여 진안과 진원의 위치를 구하는 탐구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240이다. 기억은 진원거리 A 관측소에서의 진원거리를 묻고 있는 건데요. 자, 기억이 240인지는 저희가 구해봐야지 알겠죠. 통상 진원거리 D라고 말하는 거는, 진원거리 D는 P파의 속도에서 S파의 속도를 빼고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를 곱합니다. 곱하기 PSC를 하면 진원까지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표에 탐구 자료 보게 되시면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8-4분의 8 곱하기 4. 그러면 요것도 사라지고 4도 사라지기 때문에 8 곱하기 PSC를 하면 바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A 관측소와 C 관측소에서의 PSC를 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PSC라고 부르는 거는 S파의 속도에서 P파의 도착 시간을 빼면 그게 이제 PSC가 된다는 거. 자, 보았더니 A를 볼게요. 2분 14초에서 1분 44초.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30초 정도, PSC가 30초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30초. 자, B 관측소에서의 PSC는 40초가 되겠죠. C 관측소에서의 PSC는 50초가 되겠죠. 자, 그럼 ABC의 진원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오른쪽 보게 되시면 8에다가 PSC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진원까지 거리를 구해 볼게요.
먼저 D 관측소의 거리는 A 관측소의 거리는 8 곱하기 30, 그리고 P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8 곱하기 40, C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8 곱하기 PSC 50, 계산하게 되면 5, 8에 40, 400km, 그리고 B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는 320km, A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는 240km네요. 자, 그럼 기억선지. 기억은 240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자, 관측소 B에서 진항까지의 거리는, 이건 이제 왼쪽 하단에 작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척도 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당 20km가 되겠네요. 칸당 20km. 자, 관측소 B에서 진항까지의 거리. B에서 진항까지의 거리.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안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관측소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관측소마다 진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대원을 3개를 그려요. 자, C에서의 진원 거리가 400km예요. 그러면 재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km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겠죠. C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에서나 전부 다 400km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 반면에 이제 B에서 진원거리 320km를 대원으로 하는 반경을 그리는 거예요. 대원을. 다시 B에서 진원거리 320km를 반지름으로 하는 대원을 그립니다. 자, B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B에서 320km를 반경으로 하는 대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서든 전부 다 이제 320km가 된다는 거. 여기는 320, 여기는 400. 자, 이제 A를 그려야 되는데 A가 얼마였죠? 240이었죠? A는 핑크색으로 할게요. A에서 진원거리 240km를 반지름으로 하는 대원을 그립니다. 한 칸이 20km이기 때문에 몇 칸을 그려야 되냐 그러면 12칸을 반지름으로 하는 대원을 그려야겠네요. 12칸. 자, 먼저 아래로 한번 당겨 볼게요. 아래쪽으로. 크기를 좀 줄여서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오른쪽으로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러한 대원을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원거리 240km를 반경으로 하는 대원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는 요 세 관측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항까지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항까지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현을 연결해야겠죠. 공통현은 좀 두꺼운 초록 색깔로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겠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고, 공통현을 연결할 수 있겠고, 연결. 자, 그리고 현을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현이 교차하는 지점, 공통현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여기가 진앙의 위치가 된다. 진앙의 위치. 진앙이다. 자, 니은선지 볼게요. 관측소 B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는 200km보다 가깝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야겠죠. 자, B에서 200km. 200km보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축척이 20km니까 10칸이 넘는지를 세면 되겠다. 자, B에서 A까지가 아까 12칸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칸인가? 11칸인가? 자, 아무튼. 자, 그리고 10칸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가 좀 직각삼각형 같은 개념이거든요. A하고 B, 진항의 위치가. 자, 그러니까 B에서, 여기를 5라고 한다면, B에서 5까지의 거리는 10칸보다는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km보다 가까운 게 아니고, 진항까지 거리는 먼 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은 틀린 거가 되겠고, 디귿. 자, 진원의 깊이는 120km이다. 진원의 깊이는 120km이다. 이것도 우리가 구하기 쉽게 지금 바로 나와 있는데, 진앙의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A에서 진앙의 위치에 수직인 현을 내리그었을 때
수선을 내리 그었을 때 마주하는 공통현을 연결하고 이 절반까지 칸을 세게 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대충 11칸 정도 나오거든요. 11칸. 11칸이라는 말 자체가 한 칸당 20km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200km가 넘네요. 그쵸? 따라서 진원의 깊이는 120km가 아니고 120km보다 깊다고 말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림은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해역에서 밀도가 로1, 로2인 해수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B는 해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한다.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고 해수면은 표시하지 않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그림을 잠깐 보게 된다면 로우 1층이 있고 로우 2층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발문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해저면의 수압이 일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저면의 수압이 일정하다고 말하는 게 왼쪽을 누르는 해수의 압력과 오른쪽을 누르는 해수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수압차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수압차가 없다는 말 자체가 수평 수압 경도력이 0이라는 말이 되겠고 지역류의 유속이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의 압력을 해수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치, 해수의 높이, 로우즈 H를 가지고 구하는데 해저면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수의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높이가 전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해저면의 높이를 해저면을 여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기 왼쪽을 기억, 오른쪽을 니은이라고 잡을 거고 기억과 니은이 받는 수압의 크기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봐볼게요. 자, 해수면의 높이는 동쪽에서가 서쪽에서보다 높다. 이것도 이제 해저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높이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H라는 높이에서 기억과 니은이 즉 해저면인 기억과 니은이 받는 수압의 차이는 얼마만큼 날까요? 일단 중력 가속도하고 다시 P는 로우즈 H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받는 수압의 차이는 높이하고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가지고 기억을 누르는 압력이 니은을 누르는 압력보다는 클 거라고요.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의 수압은 같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H보다 위쪽에 있는 해수가 누르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H보다 위쪽에 있는 해수가 누르는 압력은 기억을 누르는 압력이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수압이 니은의 H 높이 위쪽에서 누르는 해수의 압력은 요만큼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기억과 니은이 받는 수압이 같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해수면의 높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기억 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낮지만 동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높게 그려주는 게 아무래도 적합한 모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오른쪽 그림에다가 연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있는 모습, 경사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해수면의 높이는 동쪽에서가 서쪽에서보다 높습니다. 맞고, 니은. 연직 방향의 수압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연직 방향의 수압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자, 일단 A하고 B를 보게 되시면 자, 높이를 이렇게 한번 좀 잘라가지고 해저면부터 좀 잘라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저면이었어. 왜? 수압 P는 로우즈 H이기 때문에 해저면 아래쪽에서 이 위에까지는 로우즈 H가 같으니까 해저면을 여기까지 봐도 무방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왼쪽에 해저면을 기억, 오른쪽에 해저면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말은 기억에서 누르는 해수의 압력과 니은에서 누르는 해수의 압력이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A하고 B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볼게요. 자, 가령 기억과 니은에서 받는 해수의 수압을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 10. 자, 그렇다는 말은 기억에서 받는 해수의 수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압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수압 더하기 여기에서의 수압이 10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H 높이 아래쪽 A하고 B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A하고 B를 기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A 아래층에서는 밀도가 커.
하지만 B 아래쪽에서는 밀도가 큰 해수도 있지만 밀도가 작은 로우 1 해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수압을 똑같이 10이라고 했지만 이 수압이 분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강한 수압이 누르는 거고 여기는 약한 수압이 누르는 거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B 위에서도 강한 수압에 의해서 B를 누르고 있을 것이고 A 위에서는 A 위에서는 B 위에 있는 해수보다는 약한 수압으로 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기역이 받는 해수의 수압을 10이라고 했을 때 A 하단에서 작용하는 수압을 3이라고 한다면 가령 위쪽에선 7만큼의 수압이 A를 누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니은이 받는 해수의 수압이 10이라고 했을 때 B에서 작용하는 수압을 2, 그 위쪽에서 작용한 해수의 수압을 8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위쪽의 해수가 누르는 압력은 어디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나요? 당연히 B가 더 크게 수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연직 방향의 수압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거가 되겠고, 디귿. 해수면의 높이차가 1m일 때 H는 500m보다 크다. 자, 지금 높이 차이가 1m라고 합니다. 높이 차이가 1m일 때. 이 높이 차이가 1m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1m라는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중력도 같고 밀도도 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디귿.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1m일 때 H는 500m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해저면의 수압이 일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쪽 지점의 기역과 이쪽 지점의 니은이 받는 수압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수압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죠. 먼저 기역 쪽의 수압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면 요만큼의 수압을 계산하면 되겠죠. 니은 쪽의 수압은 1m의 수압 더하기 아래쪽 H만큼의 수압. 그러면 로우 2 GH는 로우 1 GH 더하기 로우 1 G 곱하기 1m. 자, 이렇게 두고 풀고 이제 밀도를 집어 넣어볼게요. 로우 2가 1.026, 1.026은 6H는 로우 1이 1.024, 1.024H 더하기 1.024. 자, H 넘기고 계산하게 되면 1.026에서 1.024를 빼니까 0.002H는 1.024가 되겠네요. 자, H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512m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선지 해수면의 높이차가 1m일 때 H는 500m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510이라는 수치는 작년에도 이제 기출에서도 나왔던 수치죠. 자, 아무튼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측정한 지층의 주연과 경사를 기호로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이 지역의 평각은 0도이다. 자, 먼저 세 지점을 찾아볼게요. A 지점에서의 주연과 경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5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곳, 4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것, 그리고 경사 방향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A는 동서 방향이 주양이고 남쪽 방향의 경사가 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B 지점을 보게 되시면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거, 3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거, 북동 방향이 주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경사는 북서 방향이 되겠죠. 북서 방향. 자, 마지막으로 이제 C를 보게 되시면요,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나란합니다. 자, 이러한 층을 우리는 수평층이라고 부르죠. 자, 따라서 기호로 정리한다면 A의 경우는 동서 방향이 주양이야. 그리고 남쪽 방향이 경사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고, B는 북동 방향이 주양이고 북서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C의 경우는 수평층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지점 A에서 기온 30도씨인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나는 공기덩어리가 지점 A에서 지점 C까지 상승하는 동안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동안 연결된 수증기는 모두 비로 내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발문 보게 되시면 A에서 지점 C까지 상승하는 동안의 기온 변화를 나그림에다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에서 기온이 30도씨라고 합니다. 자, 먼저 나그림을 보게 되시면
지상인 A 지점에서 30도씨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불포화 공기는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상승하게 되겠죠.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꺾여 있는 구간이 있네요. 여기가 바로 상승 응결고도가 되겠습니다. 불포화 공기인 A 공기가 15도씨만큼 감소를 했네요. 자, 그렇다는 말은 건조 단열 감률이 kg당 10도씨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15도씨만큼 감소했다는 말은 상승 응결 고도가 1500m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다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A에서의 기온은 30도씨, 그리고 상승 응결 고도는 1500m, 1500m에서의 기온은 15도씨, 이슬점 기온도 15도씨. 그러면 지상 A에서의 이슬점 온도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슬점 감률은 kg당 2도씨이기 때문에 100m당 2도씨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응결고도에서의 이슬점을 1500m로 내리게 된다면 3도만큼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18도씨가 되겠습니다. 또한 1500m에서 C까지 상승하는 구간, C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500m만큼을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습윤 단열 감률을 따라서 5도씨만큼이 감소해요. kg당 5도씨. 근데 500m이기 때문에 2.5도씨만큼이 이제 감소해야겠죠. 그럼 C에서의 기온은 12.5도씨. C에서의 이슬점 온도도 12.5도씨.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서 이슬점은 14도씨이다. 자, A에서의 이슬점은 18도씨입니다. 18도씨. 틀렸고. 니은 C에서의 기온은 12.5도씨이다. 산의 정상에서의 기온은 12.5도가 맞죠? 니은 맞고. 디귿. 공기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 D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D하고 B를 먼저 찾아볼게요. B가 여기, D가 여기. 여기는 1km인 지점이다. 자, 그러면 B하고 D에서의 기온하고 이슬점을 생각해 봅시다. 지상에서의 30도씨인 기온이 1km만큼 상승합니다. 그럼 기온은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가지고 10도씨만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기온은 20도씨가 될 것이고, 이슬점 온도는 2도씨만큼이 내려가가지고 16도씨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D 위치를 보았더니 산의 정상부에서 12.5도씨였거든요. 그러면 1km 내려오게 된다면 10도씨만큼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D에서의 기온은 22.5도씨가 되겠고, D에서의 이슬점은 kg당 2도씨만큼 이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2도씨만큼이 상승한 14.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서와 D에서의 기온과 이슬점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B에서는 4도씨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 D에서는 8도씨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D에서가 B에서의 2배가 된다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그림은 경도풍이 불고 있는 두 지점 A와 B의 공기에 작용하는 전행력의 방향을 등압선과 같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북위 38도, 남위 38도에 위치한다. A와 B에서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고 화살표는 전행력의 방향만을 나타낸다. 중요한 정보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A와 B는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에 위치하고 위도가 같은 상황. 두 번째로는 기압 경도력이 같다. 세 번째는 화살표는 전행력의 방향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해석할게요. 왼쪽이 북위 38도, 오른쪽이 남위 38도. 화살표의 방향은 전행력의 크기, 전행력의 방향. 그리고 전행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부른다.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은 고기압선 경도풍, 왼쪽은 저기압선 경도풍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등압선이 원형장일 때 북반구에서 저기압선 경도풍의 흐름은 시계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맞고, 남반구에서의 고기압선 경도풍은 시계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북반구에서 시계지만 남반구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에. 또한 북위 38도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세기가 전향력의 세기보다 크기 때문에 중심부로 원운동을 유발하는 구심력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큼으로써 이 전향력이 구심력을 유발한다.
기억할게요. A에서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니은 B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불고요. 디귿 공기에 작용하는 정액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네요. 일단 디귿 선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서 위도가 같아요. 지금 그 문제에서는. 그리고 기압 경도력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경도풍의 풍속을 결정짓는 힘은 전액력이에요. 전액력. 전액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도풍도 강해진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같은 위도대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까지 이제 기억을 할게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소행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이 그림에서 태양을 찾고 근일점이 0.6, 원일점이 3.4AU입니다. 그러면 긴 지름은 거리가 얼마인가요? 4AU가 되겠죠. 4AU. 그럼 궤도 장반경은 얼마죠? 긴 반지름. 긴 지름의 절반인 2AU가 궤도 장반경이 될 겁니다. 자, 기억할게요. R1 플러스 R2는 4AU이다. 자, R1, R2. 두 초점에서 잰 각을 더한 값은 긴 지름이기 때문에 4AU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소행성의 공전궤도 20률은 0.7이다. 우리가 20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타원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20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고 초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초점 중에서 하나의 초점을 고르고 가령 여기를 태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궤도 장반경 A, 중심에서부터 태양까지를 초점거리 C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0률을 장반경분의 초점거리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궤도 장반경이 2AU가 되겠고 초점거리는 얼마죠? 절반이 2니까 2에서 0.6을 빼니까 1.4가 되겠죠. 1.4를 하게 되면 0.7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니은 소행성의 공전궤도 20률은 0.7이 맞는 거가 되겠고요. 디귿 소행성의 공전궤도는 A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자, A의 위치, A'의 위치. 케플러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을 보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행성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제 면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A'이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면적을 지나가기 위해서 조그만한 면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다. 자, 그래서 소행성의 공전 속도는 A에서가 A'에서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림 가완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목성과 태양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목성이 태양과 이루는 이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저기 이 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에서 태양을 연결하고 지구에서 목성을 연결했을 때 동방이죠. 각도. 지구에서 태양을 연결하고 지구에서 목성을 연결했을 때의 각도. 서방이죠. 따라서 이 각은 나가 더 큽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틀린 전지가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목성은 역행하고 있다. 주로 이제 내행성에서의 역행은 내압에서, 외행성의 역행은 충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구에서 이제 목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죠. 주전원이 공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는 순행이 일어나고 가까운 곳에서는 역행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으로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 주위에 공전 궤도를 그리고 내행성은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주전원이 같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공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원이 태양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해 12월 11일의 조석시계와 조석시계를 보는 방법이다. 이날 달의 위상은 상현이다. 자, 조석시계를 보는 방법. 시계의 가운데 숫자는 날짜다. 하루를 24시간으로 표시를 한다. 바깥쪽이 만조, 물이 만땅 찼을 때, 그리고 안쪽을 간조,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 자, 기억할게요. 자, 이날 인천에서 일주조가 나타난다. 인천은 간조가 한 번, 두 번, 만조가 한 번, 두 번. 이건 일주조가 아니고 반일주조입니다. 안쪽이 간조, 바깥쪽이 만조, 가운데가 숫자.
추가적으로 발문에 상현이라고 있는데요. 요 상현은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를 말합니다. 음력 7, 8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석시계에서 11일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는 이건 현재 양력이라는 말이죠. 양력시계. 양력. 니은 이날 목포에서 새벽 2시에 밀물이 관측됩니다. 새벽 2시에 밀물. 새벽 2시는 여긴데요. 일단 간조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만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간조에서 만조로 바뀐다는 말. 일단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바닷물이 높이가 제일 높아졌을 때, 만땅 찼을 때가 만조. 만조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만조일 때는 물이 밀려 들어와야 돼. 밀물이 되어야 되고,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썰물이라고 합니다. 썰물. 썰매 타듯이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휩쓸려 내려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이때가 간조. 근데 목포를 보게 되시면 새벽 2시를 전후로 해서 간조에서 만조로 바뀐대요. 간조에서 만조로 바뀐다는 말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지만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자, 따라서 밀물이 관측된다고 보는 것은 적합합니다. 맞고, 디귿. 조사건만의 차는 7일 후가 이날보다 크다. 이 조차가 크다는 것은 기조력이 더 크냐는 말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한다면 가장 이제 조석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보름달 혹은 망일 때가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현재 달의 위상이 상현이에요, 상현. 그런데 7일이 지나면 약 음력 1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시기일 때가 조차가 최대가 됩니다. 조차가 최대. 조차가 최대. 이건 이제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고 대조기. 조차가 작을 때가 조금, 소조기.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상공 편서풍 파동의 일부와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등고선이고 디귿과 리을은 지상의 등압선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편서풍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죠.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방위 표시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기압 마루가 되겠고 여기가 기압 골, 여기가 기압 마루가 되겠죠. 풍속을 비교하게 된다면 기압 마루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강하게, 골에서는 약하게, 마루에서는 강하게. 아울러서 이제 마루에서 골로 가는 과정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강끼리로 인해 지상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이제 골에서 마루로 가는 과정에서는 공기의 발산이 나타나죠. 지상에서는 온대의 저기압의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기류가, 그리고 저기압이. 기억할게요. A는 기압 마루에 위치한다. 틀렸죠? A는 기압 골이다. 높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높다. 기역이 고緯도 쪽이고 니은이 저緯도 쪽이거든요. 고緯도하고 저緯도에서는 어디가 온도가 높나요? 당연히 저緯도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등압선의 기울기가 저緯도가 높겠죠.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낮은 거가 되겠죠. 이런 그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위도는 적도 쪽 온도가 높습니다. 고위도는 북극 쪽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높은 것이 열팽창에 의해 가지고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기울기가 훨씬 높잖아요. 이런 경향성이기 때문에 높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낮은 거가 되겠고요. 디귿. 기압은 디귿이 리을보다 높다. 디귿은 이제 지상일기도에서 지상 등압선에서 온대 저기압의 중심은 저기압의 중심의 기압이 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바깥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고기압이, 리을은 상대적인 안쪽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그렇기 때문에 기압은 디귿이 리을보다 높은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의 디귿. 그림은 어느 날 올려다본 하늘에서의 별 ABC 위치를 적도좌표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발문 보게 되시면 올려다본 하늘이고요. 적도좌표계라고 합니다. 적도좌표계.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았을 때 요 세로로 쭉쭉 뻗어 있는 요선을 우리는 적경선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가로로 뻗어 있는 요선을 적위선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하늘에 적경선이 모인 지점 있죠?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되겠다. 천구의 북극은 저기가 플러스 90도. 자, 그럼 천구의 적도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 정도. 요 구간이 천구의 적도가 되겠다.
천구의 적도. 그리고 이제 천정이 주어져 있는데요. 천정. 천정이 30하고 50도. 그러니까 저기선의 간격이 지금 20도 간격이거든요. 대충 한 중간 잡으면 천정의 저기는 약 40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천정의 저기는 현재 약 40도구나. 자, 기억하겠습니다. 자, B는 C보다 늦게 진다. B는 C보다 늦게 진다. A, B, C의 위치를 찾으면 A, 빨간색으로 할게요. A, B, C. 자, 지금 근데 동쪽하고 서쪽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은 이제 매년 연계교재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가 바라본 하늘의 모습. 천구의 모습을 그릴게요. 천구의 모습. 그리고 지평선 그리겠습니다. 관측자가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이에요.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 약간 오바해서 그려본다면 관측자가 이렇게 누워있어 지금.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오른손이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자, 그럼 천구의 북극을 그려볼게요. 천구의 북극. 자전축 그리고 북극성 있고, 저기가 플러스 90도. 그리고 동서남북을 표현한다면 이쪽이 북쪽이 되겠고, 뭐 지평좌표계에서는 북점이 되겠죠. 이쪽이 남쪽, 뒤쪽이 동쪽, 앞쪽이 서쪽.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선의 간격을 보았더니 한 칸당 20도였네요. 20도. A의 일주권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A의 일주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 B는 40도죠. 근데 40도가 천정이기 때문에 B의 일주권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B의 일주권. 천정을 지나는 일주권이 되니까 일단 천정과 천저를 표현해 볼게요. 천정과 천저. 그랬을 때 지금 관측자 오른손이 서쪽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도 내가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 이쪽이 서쪽이 되기 때문에 ABC의 일주운동 경로를 그리게 된다면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일주운동의 경로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다가도 ABC를 이제 표현을 하기 전에 남쪽과 북쪽을 잇는 좌우선을 보게 되신다면요. 여기가 좌우선. B 같은 경우는 현재 남중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남중한 이유. 그리고 서쪽 지평선. 이쪽으로 서점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중 이유. C 같은 경우는 아직 남중하기 전이죠. 자, 그럼 기억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서만 파악되면 B는 C보다 일찍 진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 적경선이 총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경선이 12개라고 말하는 거는 한 칸당, 적경선 한 칸당 2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B가 지평선으로 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칸, 두 칸, 세 칸 좀 안 되죠. 한 칸당 2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대충 한 5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B가 지는데 5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C를 보게 되시면 C가 일주운동을 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좀 안 되네요. 그러면 한 칸당 2시간이니까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이 안 되는 거. 대충 한 7시간 정도 있으면 C가 이제 지평선으로 진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는 C보다 약 2시간 정도 일찍 진다고 보는 게 이제 적합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니은선지 볼게요. 방위각은 A가 가장 작다. A가 가장 작다. 이 방위각하고 고도는 지평좌표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북점을 기준으로 0도.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 동점이면 이제 90도가 되겠고, 남점에서는 180도.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는 270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방위각을 잴 때는 지평선과 수직권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에서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하므로 C에서의 방위각은 대충 이제 북쪽으로 지고
북쪽에 있는 모습이니까 0도에 가까운 방위각이 이제 A의 방위각이 되겠고, B의 방위각이 가장 이제 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A는 이제 북동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A는 북동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요 뒤쪽에 A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B는 이제 남서쪽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남서쪽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B가 이제 천정을 지나는 일주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B의 일주권을 먼저 그려볼게요. B의 일주권을 그리면 대충 한 이런 식으로 일주권을 그릴 수가 있겠다. 여기가 천정이기 때문에 저기는 약 4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천정을 지나고 나서 서쪽으로 한 칸, 두 칸, 잘 안 보이니까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한 두 칸 정도 지났으니까 남중한 다음에 두 칸 지났습니다. 그럼 4시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남쪽 하늘 좌우선 그리고 이 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적경선을 두 개만 더 그려볼까요? 아, 그림이 예쁘지 않은데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러면 2시간, 2시간, 2시간 하니까 현재 B의 위치는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B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가 B이다. C는 마이너스 10도이고 남동쪽 하늘에 떠 있고 남중하기 2시간 전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선을 그린다면 청구의 적도를 먼저 그리고, 이게 청구의 적도. 청구의 적도는 위도가 0도.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를 마이너스 10도라고 잡아볼게요. 저기가 마이너스 10도. 그런데 아직 남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걸려있는 모습, 뒤쪽에 걸려있는 모습, 한 이 정도가 C의 위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를 우린 방위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여기가 180도, 여기가 서점이 방위각 270도. 방위각은 A를 봅시다. 현재 A의 위치가 여기죠. 뒤쪽에. 네, 이게 이제 수직권을 내리 그었을 때 지평상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천정에서부터 수직권 내리 그으면 방위각은 0에 북점에 가까우니까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요 정도. C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0에 있는, 그러니까 0이 가까운 A 지점의 방위각이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B가 방위각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방위각의 크기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C가 되겠고 그 다음이 A가 되겠다. 따라서 니은선지 방위각은 A가 가장 작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이날 최대 고도는 C가 가장 높다. 최대 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평좌표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날 최대 고도는 당연히 C를 보게 되시면 지금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최대 고도가 남중에 있을 때. 엄밀히 말해서 천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의 고도가 최대 고도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대 고도도 그려보겠습니다. A의 최대 고도, A의 최대 고도,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A의 최대 고도, B의 최대 고도, 그리고 C의 최대 고도는 이 정도, 여기. 당연히 천정이 90도니까 천정을 지나는 B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고도는 C가 아니고 B가 가장 높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니은. 그림은 해 뜨기 직전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행성 A와 행성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내행성과 외행성 중 하나이고 내행성은 최대 이각 부근에 위치한다. 발문에서 지금 해 뜨기 직전 각각 내행성과 외행성 중 하나. 내행성은 최대 이각 부근. 자,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가운데에 있는 게 별이자 태양이 되겠고요. 가운데 공전궤도가 이제 지구의 공전궤도. 여기가 지구. 내행성은 최대 이각이 돼요. 해 뜨기 직전이고.
관측자가 지금 이렇게 위치한 상황이 되겠고, 내 행성이 해 뜨기 직전이므로 내 행성의 위치는 여기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과 금성의 내 행성의 최대 이각은 얼마인가요? 통상 수성은 18에서 28, 금성은 48. 뒤가 다 이제 8로 끝나는 여기죠. 수성과 금성이 최대 이각이 48도인데 아무리 못해도 태양이 뜨기 직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은 지평선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B를 내행성으로 잡자니 각도가 최대 이각보다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A가 내행성이고 B가 외행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외행성의 위치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행성의 위치를 그리면 한 요 정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기 때문에 태양에게 받는 빛을 반사시켜서 지구로 보내는 거죠. 내행성의 위상, 하얀달이 되겠고, 관측자가 외행성을 바라볼 때는 하얀달과 망의 사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얀달 모양처럼 보이되 오른쪽도 좀 보이는, 왼쪽으로 살찐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좀 덜 보이는 모습. 이게 이제 외행성의 위상이 되겠고, 이게 내행성의 위상이 되겠다. 자, 그림으로 찾게 된다면 하얀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림은 4번과 5번이고, 오른쪽이 좀 덜 보이는 모습 5번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지역류가 흐르는 어느 해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P는 기역과 니은을 잇는 직선상에 위치하며 위도는 남이 45도이다. L은 수평거리이다. 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 해역의 수의 밀도는 일정하고 G는 중력가속도, 오메가는 지구 자전각속도이다. 먼저 P 지점을 보기 전에 발문에서 남반구라는 거 짚고 가셔야 됩니다. 남반구. 남반구에서 수평수압 경도력과 지역류의 관계, 북반구에서는 지역류가 수평수압 경도력에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했지만 남반구에서는 수압 경도력에 왼쪽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기억할게요. 지역류는 남서쪽으로 흐른다. 현재 그림을 보게 되시면 해수면의 경사가 발생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압 경도력의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방향이 수압 경도력의 방향이 되겠고, 남반구이기 때문에 지역류의 방향은 수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지역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류는 현재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선지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동서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2분의 루트 2 L분의 GG이다. 동서 방향의 수압 경도력. 일단 이 수압 경도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곱하기 중력 가속도. 지금 수평거리가 똑같이 L이에요. 높이가 Z죠. L분의 Z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그런데 동서 방향이라고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서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수압 경도력에서 수선을 내리 긋습니다. 그리고 동서 방향의 성분 벡터 분해하면 되겠죠. 이 각도가 현재 45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45도 하면 얼마가 된가요? 동서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코사인 45도 하니까 2분의 루트 2 L분의 Z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요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 L분의 GZ 맞네요. 니은 선지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지역류의 속력은 2분의 루트 2 오메가 L분의 GZ이다. 디귿 선지 같은 경우는 지역류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다. V는 2V 다시 2 오메가 사인 위도 분의 1 곱하기 수평거리가 L분의 높이 Z 곱하기 중력가속도 G. 그런데 현재 위도가 남이 45도이기 때문에 사인 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2가 약분되니까 정리하면 오메가 곱하기 루트 2 분의 1 곱하기 L분의 GZ. 식을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 오메가 L분의 GZ가 되겠죠.
자, 디귿 보게 되시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번.